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자, 무지하게 더운데, 이럴 때는 부동산 거래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비수기에, 그리고, 정책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좀 잡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그 부동산 매수 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그 의례적인 이런 그 기사가 나와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 보유세 눈치 보기 끝났다. 강남도 상승을 전환을 했고 자, 주요 급매물이 소진하면서 대치동, 압구정동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값이 0.1% 오르는 동안 나머지 은평구 뭐 별로 좀 소외됐던 곳과 핵심됐던 곳들은 상승률을 서울시 평균보다도 2배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과 그동안의 핵심적인 부분들도 오른다라는 뜻이고 관심이 적어갖고 덜 올랐던 부분들로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오르는 것을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강남 4구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이런 서울 주요 지역별 그 매매 동향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지금 동향은 어디서 하냐면은 한국감정원이 다 하고 있거든요. 한국감정원이 그 아파트 주간 아파트 동향이라는 것을 발표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찾아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자, 이게 한국감정원에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 보도자료나 거기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이제 조사를 한 거고, 매매가격 하락폭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세가격 하락폭 소폭 축소가 됐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0.04%인데,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0.1%로 상승폭이 좀 확대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시장은 침체가 돼 있음에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누르고 똘똘한 한 채 갖는 것들로 지금 다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 도시 다 버리고 다 이제 가장 똘똘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자본들이 굉장히 몰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들이 좀 어떻게 한쪽으로 편중되게 하는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도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뭐 그래프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그 보면 서울이 올라 있고요. 자, 광주가 좀 오르고 있고 세종시 오르고 있고 전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 부서들이 있는 곳들과 일자리들이 많은 곳들 위주로 지금 상승세는 그래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지방별로 해서 지금 그 핵심 지역 같은 경우로는 자금이 좀 몰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우리 정부가 가격을 뭐 떨어뜨리고 막 뭐 계속 지금 잡는 거 아니다. 정부에서는 가격이 막 떨어질 때는요, 굉장히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걸 안 좋아합니다. 뭐 지금 어떤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으로 있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뭐 환수 같은 경우들 뭐 어떤 특정한 우리 물건에 대해서 지금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이지 뭐 우리 지금 상가 임대료 막 올라서 걱정들 하고 있는데 뭐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제한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토지 거래에 대한 제한도 하나도 없고 뭐 단독 다가구에 있어서 우리가 뭐 주택을 짓거나 개량하거나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규제가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 주차장법이 조금 강화돼서 뭐 문콕 방지하면서 뭐 이 차폭이 이제 주차장 면적이 좀 넓어져야 되는 그런 거는 있지만은 지금 아파트에 대한 특별한 규제 말고는 뭐 우리나라 부동산이 뭐 아파트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도 있습니다. 오르고도 있고 여러분들 단독주택 가격들은요. 지금 2013년부터 급등을 하고 떨어진 적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파트만 단면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전반적으로 지금 나라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떨어지면 별의별 정책이 다 나오는데 이런 지금 그 조세 특례 제한법만 보더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떨어져서 경기가 안 돌아가면 나라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꾸 단편만 보는데 떨어지면 살기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은 뭐 보통 사람들이 본인이 가난해졌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가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돈을 안 쓸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쓰면은 기업들은 뭐 돈을 안 쓰면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소비를 안 하게 되면은 기업들은 생산을 줄일 것이고, 생산 줄이게 되면은 당연히 고용 인구도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우리가 그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이 축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단편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지금 뭐 최저임금 논란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지금 막 올려가지고 지금 그 무인 주문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뭐 패스트푸드 같은 데 보면은 사람한테 주문하는 거 말고 이렇게 버튼 눌러갖고 주문하는 거 있는데 불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인구 감소해요. 그럼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판매 가격 안 올릴까요? 원가 올라가서 판매 가격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임금이 오른 것 같지만은 자기가 사야 하는 모든 물품이 또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고 절대로 단정 짓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메커니즘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잘 안 팔릴 경우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냥 법제처에서 조세 특례 제한법 보시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가 나오면 항상 찾아보시는 버릇을 제가 가지라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도 한국감정원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보면 법제처 들어가셔서 자 98조부터 쭉 다 나옵니다. 99조까지 이 부동산 거래가 안 될 때 모든 게 법이 나와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관한 과세 특례,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 특례,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비거주자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 취득자, 준공후 미분양 취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의 과세 특례. 막 뭐 안 팔리거나 신축 주택 등도 나옵니다. 등. 그래서 이거 쭉 보시면은요, 하나의 법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시면, 자, 거주자 또는, 물부를 안 가려요. 이 거주자, 비거주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좀 이거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지금 조세 특례 제한법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들, 중공공 임대는요, 이 거주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어 놓치지 마시라고. 근데, 장사가 안 될 때는요, 거주자, 비거주자를 가리지를 않아, 그냥. 이 비거주자는 뭐냐면, 1년 중에 우리나라 절반 이상 안 사는 사람들을 비거주자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 팔릴 때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와서 사도 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거나 주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그죠?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놓고 보면 6억 이하이거나 이면서도 아니에요. 이면서도 아니고 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는 굉장히 비싼 강남에 있는 주택들도 전용 면적만 80제곱미터 이하이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4년 12월 30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해가지고 이때 취득한 것들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전액 감면이에요. 감면.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불과 5년 전 얘기고, 이 사람들 5년 전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산 주택들 지금까지 벌은 거에 대해서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떨어지게 갈망을 하는 동안 진짜로 떨어진다라면 이런 혜택이 나와서 이런 주택을 산 사람들은 양도세 한 푼도 안 내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나라는 떨어뜨리는 거냐? 떨어뜨려서 여러분들 많이 그 뜻이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거래가 안 되면은 이런 것까지도 하는 게 저희 나라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뭐 지금 막 뭐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 있고 지금 뭐 굉장히 또 조회수 많은 사람 하나 있어요. 뭐 그 사람 보고 2년 전에 집 팔아갖고요. 저한테 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 굉장히 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중에. 예? 부동산 폭락론자 있어요. 폭락론자. 뭐 맨날 무슨 금융이 세계 금융이 어쩌니 지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찍어가면서 맨날 떨어진다라 하는 사람인데 걔 때문에 2년 전에 집 팔아갖고 저한테 와서 우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살려고 하는 게 그렇게 규제에 부합되는 물건인가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현재 본인 구입 예정 매물을 분석하고 겁을 잡수시더라도 잡수시라 그러니까 안 어울리네. 겁을 먹더라도 자꾸 이게 있잖아요. 그죠? 여하튼 간에 법을 드시든지 먹든지 간에 여하튼 그 현재 정책의 규제 대상의 물건인지 본인이 지금 걱정하는 게 내가 살라고 한 게 너무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걱정하십시오. 본인이 살려고 하는 게 지금 그것부터 일단 구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살려고 하는 게 호환경 상품인지 사치품인지 저는 사치품 사도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부동산 거품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거품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 가치보다 당연히 높은 거죠. 근데 우리 부동산 왜 삽니까? 부동산 왜 사요? 재건축 왜 삽니까? 재개발 왜 삽니까? 현재 보고 삽니까? 아니에요. 미래 보고 사는 거죠. 당연히 미래 가격을 선반영했죠. 이거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덜란드 튤립처럼 이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당연히 주식의 가격은 뭐예요? 주식의 가격은 그 회사의 미래 청산가치예요. 미래 청산가치가 주식의 현재의 가격입니다. 미래 청산가치가 현재의 주식 가격인 것처럼 부동산도 미래의 가격이 조금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그걸 가지고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근데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사치품이 아니라 당장 내가 살아가야 되는 상품들이잖아요. 내가 집을 사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물건들은 나라에서 그렇게 규제를 안 해요. 본인들이 지금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사고 다 살아야 되는 무슨 규제를 해? 당연히 의식주라는 3대 기본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품 자체를 어떻게 규제를 하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겁을 먹지 말아라. 지금 부동산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떨어질 때 누가 팔으라고 합니까?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우상향을 뜰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냐면 이 불황에도 지금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가 상승률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10억이 올랐다가 떨어지길 엄청나게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파트값 진짜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떨어져봤자 얼마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떨어지려면 매물들이 막 쌓이고요. 경매에 대한 그 유찰되는 것도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으면 랠리가 시작이 돼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물량이 많을 때는 떨어지는 것을 감히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렇게 물량 없을 때는요, 이 시장에 왜곡되는 물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물건이. 막 대기 중인 판매 물건이 많아야 그 중에 어떤 미친 물건이 있었고 가격이 툭 떨어져서 시장 가격도 왜곡되고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미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려고 하는 것들 생계형 상품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더 안 그래요.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너무 폭락론자에 대해서 저는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상품이라면은 저는 지금 구입해야 되고요. 생계형 상품 중에 제가 다음 유튜브 찍을 때 영상 찍을 때 서울 오를 지역 찍어주겠습니다. 궁금한가? 미리 찍어드릴까요? 어떻게 우리 지금 찍고 있는 사람들 미리 찍어드려? 네. 100% 장담하는데요. 자,
마곡지구의 건너편, 마곡지구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발산역부터 시작하는 우장산역 일대의 아파트들 오르긴 했지만 더 오를 것이고, 장인뉴타운 앞으로 입주할 때 내년부터 입주하는데 장인뉴타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더 찍어드리면 관악구, 여러분들 소외됐던 지역들 관악구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자, 장인뉴타운 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은평구 녹번동 우리 쳐다보지 않았던 동네가 입주하면서 지금 분양가 대비 2배예요, 2배. 근데 거기 일자리 있는 대로 광화문 쪽으로 내려가려 그러면은 정말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지하철밖에 이동을 못해요. 근데 장인뉴타운 그 옆에 광운대 역사 개발되고요. 거기 개발되면은 장인뉴타운에서 사실 거리는 멀어 보이지만 내부순환로 타고 오면은 강남 접근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오히려 은평구보다 훨씬 더 싸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기름뉴타운 지금 그 기름역에 그 이마트 있는데 걸쳐 있는 삼성에서 지은 아파트 입주가 지금 입주 예정으로 되면서 그쪽이 지금 33평이 거의 10억을 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장인뉴타운 가격 지금 한 7억도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한 8, 9억까지 따라갈 거고 24평 가격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외됐던 관악구 같은 경우, 관악구 지금 신림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경전철도 예상이 되어 있고 그 일대들 지금 관악구가 강남 순환도로 생기면서 접근성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들 관악구 금천구 일대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하여튼 나중에 한번 지역적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누구나 다 아는,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후회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그냥 계속 안 되는 것만 보면서 항상 패배주의로 사지 마시고, 패배자 항상 그늘에서 떨어져라 빌고 잘 되는 걸 못 보겠다 그냥. 예? 계속 그렇게 음지에서 이끼처럼 사지 마시고 양지에 나서 저는 꽃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기에도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의 경각심도 일으켜 드리려고 오늘 이 유튜브는 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좀 더 좀 체계적이고 좀 데이터들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용기가 진짜 없으신 분들은 좀 상담 신청해서 저한테 지식 가져가지 마시고 용기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